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소장님이시네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대호 소장님은 다른 데서 이렇게 박사님으로 네. 그래가지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해서 얇을 박자를 써서 박사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김대호 소장님은 제가 김대호 박사님으로 네. 박사님으로 이렇게 불러드리고 우리 차영주 소장님은 소장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발언하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정하고 갈게요. 앞서 이 시간 시작할 때도 제가 미중 간 갈등에 대해서 오프닝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뭐 관련 뉴스들도 미중 관련한 뉴스들이 이제 앞부분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든 것이 아니 미국이랑 중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둘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중국과 미국은 뭐 세계의 절대 강자 패자이기여서 서로가 으르렁대는 이런 대목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좀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한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중국과 미국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같이 독일의 일본에 대항해서 함께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이 짱가이스라는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지지했고 중국은 이미 국공 내전 상태에서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있었는데 이 미국이 장개석 정부를 지원하면서 그때부터 중국 본토를 장악했던 그 중국 공산당과는 아주 가지 못할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1974년에 그 유명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주 얼라이와 방문을 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수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전략은요. 베트남 전쟁에서 돈이 워낙 떨어졌으니까 이제 중국을 좀 끌어들여서 아시아에서 부담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 미중 수교를 담당했던 키신저 박사의 전략을 보면요.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지원해주면 중국이 결국은 돈 맛을 알아서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화친을 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만 중국은 그 반대로 오히려 공산당 일당 독재를 더 강화하면서 단물은 경제적 단물은 빼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력을 갖춘 공산당이 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체제가 바뀌지 않는 더 발전하는 공산당을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게 미국 여론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더 이상 이 화합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어떤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뭐 시작부터가 약간 다른 길을 걸은 느낌이 나고 소장님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뭐 그 정치적인 입지가 가장 크죠. 근데 정치적인 입지는 경제를 떠나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그렇겠죠.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뿌리가 더욱 공고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발전에 중국이 일정 역할을 했던 것들은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 시대에 있어서 중국에 있어서의 값싼 소비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주요 산업의 공동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첨단 부분에 있어서의 자국 내 공동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친 것이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서 이제 저임금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 생산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최첨단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대립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상당히 좋은 거죠. 그 강력한 적은 중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다라는 점.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화웨이 통신 장비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 모든 우리의 정보를 중국이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느끼게 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불거지는 갈등의 어떤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면일 수도 있어요.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에 용은 두 마리가 있을 수는 없죠. 한 마리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용이 새로 떠오르는 용 대비해서는 쫓기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위기의식들이 오히려 더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요. 예. 이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한 마디 소개를 네, 해보려면 길거리에 제가 노숙자에게 그 동전을 주지 않고 지나갔더니 그 노숙자가 저보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게 You Chines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를 중국으로 잘못 봤네. 내가 그 말을 고쳐줬어요.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 너를 한국으로 불러라. 한국 사람으로. 그러니까 계속 더 이상한 욕을 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이니즈가 엄청난 욕인 거예요. 아 거기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욕이 아니라 동양인 중에 이상하게 생겼고 좀 자린고비 이 욕이라고 이러는데 자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이 철도를 만듭니다. 대륙 횡단 철도요. 그 대륙 횡단 철도를 거의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건설을 합니다. 중국 노동자가 건너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또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미국의 일자리를 뺏었다.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중국에서 한때 미국에서는 중국 사람 입국 금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악연이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싼 물건이 들어오는 거 물가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근로자들. 그런데 그게 바로 표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자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 하는 게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는 슬로건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는 그런 이미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계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거는 들어가 봐야 되는 거네요. 처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관계를 쭉 이해를 해야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나. 뭐 그럼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쨌든 중국도 강대국이니까요. 그 관계는 이건 계속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긴 하겠군요. 물론 이제 세 개의 국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협력도 하겠지만 계속 평행선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의 아버지 그분이 만든 유명한 이론이 있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요. 그것은 늑대들 세계나 이 사자들 세계를 보면 수컷 가장 용맹한 수컷이 두 마리가 공존하는 동물의 왕국은 없어요. 누가 하나 죽어야만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세계의 슈퍼파워가 비슷한 권력을 가진 정상의 두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온다. 이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이에요. 실제로 그리스 시대 때도 그런 현상이 많았고요. 그런데 중국이 급하게 빨리 치고 오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이제 늑대나 그 사자의 패권 전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학문적 분석도 있습니다. 솔직히 엎치락 뒤치락 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 2000년대 중반쯤에 G2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국 이런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요즘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앞서 그 공급망 재편 이야기를 보면 미국이 반도체 그 공급망 재편하면서 뭐 치포 동맹도 뭐 주도를 했었고 하는 걸 보면 조금씩 이제 중국을 약간 한쪽으로 모는 느낌도 나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중국은 또 자기 나름대로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중국을 세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고 바이든 대통령 와서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미국이 아주 급박한 미국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특히 중간재로 많이 쓰이는 제조업 쪽에서는 이미 미국이 중국한테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나머지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패블리스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기술 여기서 좀 앞서 있는데 이번 기회에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2030년까지 반도체를 우뚝 세우겠다는데 그래서 반도체까지 치고 올라오면 미국이 더 이상 금융 빼고는 제조업에서는 경쟁할 부분이 없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은 이게 군사 전략 미사일이라든지 무슨 네트워크 이런 데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 견제에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반도체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그 중심에 또 하나는 화웨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이요.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IRA법이 작년에 만들어졌을 때 극단적으로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라고 미국의 행정명령이 한번 내려졌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마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장비에 있어서는 뭐 다른 나라 제품이라든지 미국 제품이 가능한데 미국도 땅이 넓다 보니까 중소도시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수많은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 당장 통신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화웨이를 제재하는 수순을 보면 일단 행정명령 이후에 풀었어요. 유예기간을 줬고 점점 그 유예기간을 옥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IRA법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원산지 표기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에 원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 제품을 쓰지 마라. 2023년부터. 근데 2023년 딱 되니까 그게 중국인데 그 제품을 안 쓰면 산업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예를 두는 거죠. 그 개별단의 국가에서 총량제로 바꾼 거죠. 언젠가는 닫긴 하겠지만 기업들이 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 이제 무역 지표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과도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 그래서 모든 무역이 끊기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었던 수많은 상품들이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든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거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그런 장비들이고 특히 이제 화웨이 장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부터 이제 영국도 이제 그 CCTV를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극단적으로 미국의 좀 대표적인 기업의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 매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중국이 네네. 일단 테슬라의 가장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지만 미국 외에 글로벌리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 매출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는 이 현상. 이 현상도 지금 우리가 한쪽에서는 중국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면 초과일 거야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위상 이 위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막 때려야 뗄 수 없는 약간 그런 관계인 것처럼. 멀리하면 우리도 시린 그러니까요. 이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국제 관계가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미중이 그런 느낌이 더군요. 특히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은 이 서로 물려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치고 내일부터는 안 봐. 둘 중에 하나가 망하고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경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산, 일본산 물건을 많이 덜 사왔다. 예, 이런 예. 통계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반대 통계,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 미국 상무부의 통계를 보면요. 미국의 지난해 무역 적자가 12%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중국 때문에 늘어났어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와서 적자가 가장 많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것은 반도체는 때리지만은 현재 지금 거꾸로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 안 해. 이러면 미국 경제 올스톱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그 모든 그 데코레이션 그게 다 중국 제품이에요. 맞아요. 중국이 상하이에서 좀 봉쇄를 하니까 미국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그 축제를 못해서 아우성이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첨단 무기를 첨단 제품을 향한 전쟁이지 이것이 뭐 근본적인 무역 단절 이런 것까지 가기는 양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중국도 그렇게 하면 중국이 수출이 안 돼서 중국 인민들이 또 굶어 죽는 서로가 물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은 어찌됐건 간에 분명히 경쟁 국가고 우리보다 더 올라서려는 거를 자꾸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뭐 행정명령도 들어가고 제재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뭐 좀 약간 조급해졌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그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약간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서 뭐 피크 차이나 이런 용어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당장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 당장 내일부터 수출하지 말아라. 뭐 극단적으로 뭐 네덜란드 노광 장비 같은 경우 들어가지 말아라. 이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또 모습이고 또 하나의 피크 차이나는 먼 미래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뉴스에 대한 이 플로우를 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자율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왔었던 것들이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7에서 8%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작년에 3% 성장했잖아요. 네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올해 중국도 5% 성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IMF에서도 4%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보지만 8% 대비해서는 절반이 꺾여버린 거죠. 그럼 피크를 찍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인구 구조라든지 잠재 성장, 특히 중국의 한쪽에 있어서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동산 경기가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경제 구조상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제 용어상의 피크 차이나 잠깐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중국이 더 이상의 이제 그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개념이죠. 이제 고속 성장. 우리도 한때 경제 성장률이 한 15%에 달했었던 적 한 80년대 그런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찍고 이제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속 성장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건 아니다라는 개념이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00년대 고속 성장할 때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 산업 구조가 중국향으로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우리나라 철강, 화학,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뇌피셜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도 이미 중국 자국 생산이 많아서 그쪽에서도 구조조정이 들어간 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기대는 면이 크지만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로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 지금 네. 앵커님 피크 차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요. 우리가 지금 GDP가 얼마다라는 근체적인 총량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지표입니다. 네네. 작년의 성장의 결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총량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성장률, 추세, 트렌드가 어떻게 돼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고 GDP 1등이라고 그러지만 자 이제 내년에 성장률이 올해보다도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면 신규 일자리라든지 신규 공장의 수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 수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 정점을 치고 나면 이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IMF가 최근에 중국이 경제가 피크에 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경제 용어가 아니라 피크에 왔다면 잘 나간다. 이건데 경제 용어로서는 경기는 사이클을 그리고 자 달은 차면 기울고 기운 그렇죠. 달은 올라간다는 사이클을 그린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피크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떨어진다 이런 그렇죠. 게 담겨 있는 말이에요. 대폭락 예고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고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요. 중국이 30년 후에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것 그랬을 때 어떤 그 전제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냐면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10%다. 그런데 해마다 1%씩 올라간다. 그러면 이 30년에 중국은 몇 프로고 미국은 몇 프로다 이렇게 비교하는데 피크를 쳐보면 지금 현재 성장률 가지고는 중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중국은 내년부터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각종 통계는 다 틀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중국은 적어도 아직은 피크가 아니다. 적어도 중국이 피크 가려면 10년 내지 20년은 더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게 경제학계의 공통적인 이론이었는데 IMF가 그걸 뒤집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이 이제 피크를 친 것 같아? 그렇다면 내려갈 일만 남았어? 그런데 그것은 IMF가 옳다, 틀리다. 이것은 누구도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맞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도 좀 대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중국은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정찰 그 풍선 요 며칠 계속 나왔었어요. 뭐 미국에서 미국 상공에 떠서 미국이 또 격추시키고 떨어뜨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다 뭐 연결된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과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이제 밝혀지겠죠. 이제 미국이 수거를 했으니까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기지를 가져갔으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 어수선하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지시했다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된 상황이고 또 그 궤적을 추격해 보면 미국의 전략 그 군사 기지 쪽으로 이제 왔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한 20km 정도 상공에서 간 거니까 그걸 발견해낸 것도 참 대단하다고 봐요.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수거해서 과연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력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물건들이 생각 외로 된다라면 중국에서는 민간용이다, 뭐 기상관측용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석하고 것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일단 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뭐 20km면 영공을 침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추가적인 파장도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시로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미국 상공에다가 풍선을 띄웠을까? 무슨 행동을 하면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대처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한판 승부를 뭐 불사할 수 있다. 대만 문제 등으로 해서 언젠가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꾸준히 정보를 수집해온 일환인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이번에 그 미국 상공에 띄우고 그것을 노출을 시켜서 일부러 노출시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숨어서도 얼마든지. 그렇죠. 위성으로 다 그렇죠. 찍을 텐데. 정찰하러 갔는데 버젓이 보였으니까. 예, 그리고 토끼 몬테아나 지역 그 부분이 그게 미국의 핵시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목적이냐?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대동아 전쟁 때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때리니까 놀라서 전쟁 참여했거든요. 그다음에 911 사태에 뉴욕의 WTC 빌딩을 이제 쳤을 때 그때 미국은 완전히 붕괴가 됐거든요. 멘탈 붕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오랫동안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은 많이 해도 네네. 그리고 미국은 철저히 대중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인민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메카시 미국 상원의장이 대만 간다. 대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풍선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아도 미국 사람들 속마음에 이거 중국 문제 안 건드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심리적 유도를 해내려고 했다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심리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네요. 이렇게 중국 미중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나빴습니까 해서 아까 연합군부터 말씀하실 때부터 이 얘기가 오래 할 줄 알았습니다. 일부를 지금 미중 얘기만 했는데요. 1부 잠깐 여기서 이제 1부는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른 국제적 이슈들 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 그 관련한 기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용 서프라이즈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건가요? 고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탄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발표된 고용 그 추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 추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나오고 월간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번에 또 이제 고용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추세 지수가 이제 2달 연속 방향을 틀어서 위쪽으로 좀 나가는 건데 이 지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고용 시장에 대한 선행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고용도 상당히 탄탄한 상태에서 선행 지표조차 위쪽으로 방향 틀면서 미국 시장 고용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고용이 계속 좋은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좀 그 정확히 팩트를 보셔야 되는 게 한쪽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가 늘어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좀 탄탄하거든요. 지난번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고용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략 한 2% 정도 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죠. 엊그제 나온 또 뉴스를 보면 미국이 IRA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 이런 또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고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에 미국이 그 FOMC 회의 이후에 현재 미국의 그 실업률은 3.7%고 우리가 2023년에 4.7까지 용인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걸 보면 3.4로 고용이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실업률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파월 의장이 고용 통계가 이렇게까지 잘 나올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예,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연준은 이번에 그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지금 했었던 얘기들을 보면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중심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용 얘기가 다시 불거진 걸로 생각해 보시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이전에 많은 우리가 뉴욕을 볼 때 고용만 봤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고용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봤고, 전쟁이 터지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니까 작년 6월, 9월 달에는 고용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물가 얘기였죠. CPI가 몇을 찍느냐라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또 나오면서 임금 상승률로 바뀌면서 연준의 기조가 살짝 이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연준은 물가와 고용을 보고 있지만 다시 고용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복잡해졌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이 또 리오프닝을 하잖아요. 네.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고,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또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고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까요? 지금 스탠스가 좀 이제 복잡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경제학을요. 특히 거시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끼 두 마리를 동시에 균형 있게 잡는 학문,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끼 두 마리를 동시에 잡기 어렵다. 그것은 경제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토끼는 도망갈 때 한번 토끼 몰이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토끼가 머리가 좋아요. 올해가 우리 개묘년 토끼띠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동물이죠. 예, 토끼가 두 마리 이상 있으면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이 토끼를 두 마리를 다 잡아야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쪽으로 A라는 토끼 잡으러 가버리면 A는 잡히면 B는 놓친단 말이죠. 그런데 경제학,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모든 경제 지표를 균형 있게 잡아야 된다. 이게 거시경제학이에요. 멀리 본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멀리 망원 경제학이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거시경제학은 지표 간의 상관관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중에서 지표 간의 여러 가지가 A라는 지표를 좋게 하면 B가 나빠지고, 이를테면 뭐 딸내미를 좀 잘해주니까 아들이 좀 서운해하고 이런 분위기가 둘 다 잘해줘야 되는 게 경제학이에요.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차영주 박사 같은 우수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이 학문이 경제학이기도 해요. 네네.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거시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일자리, 흔히 우리가 고용이라고 그러는데 일자리하고 물가, 요 두 개를 동시에 안정시켜야 된다. 이게 경제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학 입문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론을 아실 거예요. 필립스 커브. 필립스라는 학자가 입증을 했어요. 자, 물가를 너무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잡으려면 고용이 잘 안 되고, 고용을 잘하면 물가가 안 된다. 이것을 입증을 해낸 겁니다. 자, 지금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가 나쁘니까 물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이 2%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금리를 인상시켜 왔습니다. 네. 지금 그 4.75까지 기준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일반 경제학지 이론단 지금쯤이면 고용 참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쪽 토끼에 너무 지금 우리가 물가라는 토끼만 사랑해 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한쪽 토끼가 그냥 왔네요, 이쪽으로. 고용 토끼는 거의 죽음 직전에 가야 되는데 고기를 딱 돌려보니까 그 토끼가 너무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토끼를, 그 고용이라는 토끼를 바라볼 때, 그러면 이 고용이라는 토끼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생각보다 우리 지수상으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 물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불안한 거군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는 고용이 이렇게 좋을지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고용이 계속 좋다면 금리 인상 계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가를 더 때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용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뉴욕 증시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히 고용 추세 지수. 고용 지표는 대부분 후행 지표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통계를 내놓은 건데, 이 고용 추세 지표는 앞으로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이다인데, 앞으로도 고용이 계속 좋을 거다? 그럼 금리 더 올려야 돼. 4.75가 지금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 4.25, 5.25, 5.5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물가가
완전히 반비례 관계 있는 것이 맞는데 어떤 다른 어떤 외생 변수,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몇 가지 변수에 따라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봐. 한두 달 더 보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야.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없어진 거예요. 아. 과거에는 잘리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로 나가서 다시 내가 일자리 찾으려고 하는데 실업자 통계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적 실업자의 개념이란 건 일자리를 잃어서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실업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잘렸는데 빅테크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자리 찾겠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 떨어졌을 수 있고 그다음 미국이 지금 이민을 안 받습니다. 이민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사정에 사람들 구하기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나라 한국의 삼성전자나 TSMC도 미국에 끌고 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 공장들을 지금 막 짓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또 일자리 생긴다. 그래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고용 통계 많이 나오지만 일시적일 거야. 이런 계절적 착시 현상이 있어. 결국 금리가 4.75인데 곧 꺾일 거야. 좀 더 두고 봐.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기본적으로 경제학자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가 하루는 비둘기 파전 발언하고 그래서 우리 또 헷갈려요. 제롬 파월 연준 회장 말.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별명이 요즘은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매둘기가 돼버렸어요. 매둘기가 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미국의 1월 고용 지표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또 다뤄볼 아이템이 있어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식을 좀 볼게요. 이번 주에 엔화 가치가 급락했는데 이게 일본은행 총재 이것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죠. 네. 현재 구로다 총재가 이제 물러나는데 3월 달에 이제 BOJ 회의를 마지막으로 구로다 총재 임기는 끝납니다. 근데 이제 구로다 총재가 이제 원래 이제 예정되었던 건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일본 금리를 좀 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약간 이제 기준금리는 건들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은 그 장기금리의 상한선을 했는데 그걸 위로 좀 확대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기조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을 봤었습니다만 1월 달 BOJ 회의에서는 차기한테 이제 넘긴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버리면 경제 후임자가 어떤 그런 걸 하기 어려우니까 열어놨었는데 일단 후임이 3분이 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제 각각 성향이 좀 다르고 2분은 그나마 약간의 이제 좀 매파적인 금리를 좀 올리자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게 아마미야 부총재 현재 부총재가 이제 선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부총재고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그 실무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총재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총재랑 같은 그거 기조 아니에요? 같은 기조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총재, 지금 이제 딱 부총재. 표면에 올라온 거고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아베노믹스의 어떤 실무를 했었던 이분은 입사를 중앙은행으로 했고요. 계속해서 중앙은행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생각보다 좀 수년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엔화 강세가 이루어질 것을 봤습니다만 이제 그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조 자체는 언젠가 올리긴 하겠지만 이거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3월 달로 구로다 총재의 BOJ 회의는 끝나고요. 4월 달부터 이제 신임 총재가 하고 2월 달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총리가 국회에다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누구를 이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엔화 가치의 급등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사람이 계속 유력하기 때문에 계속 보도로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넘어갈 이야기가 좀 중요해서 바로 다른 아이템으로 하겠습니다. 지진 이야기예요. 지금 요즘에 뉴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만 해도 사실은 사망자 그 명수가 사실은 당연히 불확실했죠.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한 2시쯤이었나요? 확인했을 때 사망자가 15,000명 넘었다고 그 기사를 봤거든요. 튀르키예 지금 지진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금융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건세기에 최악의 지진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요. 지진의 규모, 그 강도는 8도 조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초수퍼급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와 시리아의 나라의 내부 경제 구조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에르도안이라는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 별명이 지진 대통령이에요. 1997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을 못 막는 역대 정부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를 찍어주면 잘 해내겠어. 이래가 당선돼가 20년간 지금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자, 이분이 그동안에 지진세를 걷어서 세금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부실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별로 안 돼요. 건물이 무너지니까 인프라가 엉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지금 터키의 물가가 100%가 넘어요. 물가가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가장 높습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할 거야. 금리 내요. 금리를 낮추면 기업이 생산력이 늘어날 거고 그래 되면 결국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게 경제학의 ABC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했어요. 왜 그랬죠? 그건 이제 자기의 소신이. 그래서 심지어는 알라 신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굉장히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리겠다는 중앙은행 총재 다 목을 치고 자기가 앞장서서 금리를 내렸는데 그 결과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그 연합의 그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럽으로서는 지금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비용이 큰데 튀르키예까지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하나 생긴 거고 또 튀르키예가 그러니까 물류 공급망, 원유 이런 것의 공급망의 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까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튀르키예가 뭐 거의 증권거래소도 뭐 당연히 지금 지진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한 24년 만인가요? 문을 닫았다고 그 말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GDP가 한 6% 정도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자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대략 한 10만 명.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지만 말씀하신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할 때 한 10만 명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일단은 지금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이고 또 한 가지는 여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진이 멈춘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오는 공급망도 좀 문제이지만 튀르키예 같은 경우 이제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지금 가는 그 공급망도 상당 부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교롭게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제 조금 상황이 좀 지켜지면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이 위기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금융기관이라든지 하여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악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향후 뭐 이제 그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고 무엇보다 지금 튀르키예 쪽으로 많은 전 세계에서 뭐 구호 물품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구조 활동에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아까 앞서 우리 미중 관계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글로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구촌이란 말 우리 예전에 썼잖아요. 그런 표현을 요즘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인류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세계는 하나고 글로벌 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인식은 확실히 지금 많이 높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정치와 경제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 한마디만 끝으로 해주시면요. 예, 지금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이 좀 깊죠. 그렇죠. 터키죠. 그러니까 2022년 작년 6월에 국가 명칭을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로 변경을 했습니다. 뭐 일설에는 그 튀르키예가 돌골족이 옛날에 고구려하고 친했던 족속들이고 그 사람들이 넘어가서 만들어서 뭐 형제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6.25 때 우리를 도와줘서 형제국이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형제면은 북한도 형제일 텐데 왜 우리하고 힘 다 맞춰서 북한을 싸웠을까요? 예, 그런 형제국이라는 것은 그냥 그때 도와줬으니까 고맙다는 얘기고, 자 튀르키예 거기가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스탄불 그 다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물류의 핵심이거든요. 네. 박사님 한 1분만 예. 해주세요. 예. 하여튼 그런 면에서 물류의 중심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해온 그런 기여를 해왔고 또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진짜 지금 튀르키예의 지진 상황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실 텐데 얼른 구조 활동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더 여진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아서 더 큰 재난 없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는 글로벌하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영주 아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